예, 안녕하십니까. 김현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삼청연금으로 노후에 월급 받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삼청연금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신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관리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잘 알지 못합니다. 오늘 저하고 같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 보시겠습니다. 예, 저는 여러 권의 책을 내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책이 그 퇴직연금도 모르면서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에 삼청연금을 담고 있어서 오늘 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얘기해야 될 목차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은퇴 설계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은퇴 설계에서 보면 정말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면 안 되는 얘기가 세 가지가 있다고 저는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돈 얘기하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사랑과 성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세 번째는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해지죠. 근데 오늘은 그 세 가지 중에 저는 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챕터에서는 우리 사는 세상의 리스크와 삼청연금이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돈 관리는 굉장히 어렵죠. 기업 근로자 입장에서는 삼청연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챕터 3번부터 5번까지는 1청 국민연금과 2청 퇴직연금, 3청 연금저축을 차례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주제의 가장 핵심은 기업 근로자에게 삼청연금의 솔루션, 그 해법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챕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퇴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지만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아까 제가 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왜 돈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 이유는 첫 번째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오래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진짜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는데 정말 100살 이상 살 거라고 생각하나요? 제가 어디 가서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은 나는 100살 이상 살 것 같지 않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실제로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표를 보면 2030년이 되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사는 나라가 될 거라고 합니다. 2030년에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87세가 됩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82.7세인데 2030년이 되면 87세. 여자들은 90.82세까지 살고 남자들은 84.07세까지 살 거라고 합니다. 이때가 되면 제일 많이 돌아가시는 나이는 90살이 됩니다. 그렇게 제일 많이 돌아가시는 나이 90살이 되면 우리 주변에서 100살까지 사는 사람들을 흔히 보게 된답니다. 저 사람도 100살, 저 사람도 100살, 저 사람도 100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00살이 나의 일이 아닌 것 같았는데, 나의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일이 될 수 있다, 그런 어떤 상황, 최빈 사망 연령 90살이 100세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석학들이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왜 전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살아요?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첫째, 한국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먹는다 그랬습니다. 영양 상태가 굉장히 좋다는 거죠. 두 번째는 건강보험 체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에서도 우리나라가 이만큼 대응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건강보험 체계가 잘 되어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1900년, 1950년, 1970년 이전에 비해 가지고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위생 영양 보건이 너무너무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왜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해졌느냐라고 했더니 궁극적으로 그 진짜 주범, 오래 살게 된 원인 제공자는 자본주의가 발달되면서 우리가 돈이 좀 많아져 가지고 오늘날의 환경위생 영양 보건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 오래 삽니다. 그래서요, 잘 사는 선진국이 후진국에 비해서 훨씬 오래 살죠. 비근한 예로 보면 북한보다는 우리가 오래 삽니다. 몇 년 정도? 11년 정도 오래 살죠. 그리고
1960년만 하더라도 남북 간의 수명 차이는 거의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중국에서도 상하이 사람들이 오래 삽니다. 국내에서도 그 나라 안에서도.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강남 사는 사람들이 오래 살고 서초구 사람들이 오래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게 100살이 나의 일이 될 수 있다. 남의 일이 아니다. 이런 것을 설정해 봐야 되겠죠. 그럼 반드시 은퇴 설계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준비가 따라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두 번째 어떤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인생에는 네 번의 중요한 시기가 있다. 그 시기가 고비일 수도 있는 거죠. 그 고비는 어떤 건가 하면 첫 번째 고비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와 이 세상은 완전히 다르죠. 여기를 잘 보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학교 생활을 잘하고 그 다음에 사회로 잘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생활을 잘하고 또 은퇴기를 이렇게 잘 넘어와야 되겠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고 또 저 세상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인생은 네 번의 고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 50살에서 60살에 이르는 여기를 잘 이렇게 넘겨서 은퇴 시기에 대한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거기에서의 가장 핵심은 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 준비, 생애 설계에 있어서 가장 대비해야 될 단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저는 외로움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뭔가 하면 죽음, 세금, 외로움입니다. 근데 우리말로는 외로움이 하나지만 영어로는 론리니스와 솔리투드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론리니스는 나는 외롭기 싫어 하는 거죠. 그럼 외롭기 싫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자들은 평균 6개의 모임을 하고 남자들은 평균 4개의 모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임에 나가서 앉아있어도 외롭고요. 어떤 경우는 집에 오면 성질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기는 하나 우리 사회에서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와 마찬가지로 이 솔리투드와 관련돼서 고독력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솔리투드는 어떤 건가 하면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여행 가고 혼자 산책하고 공부하고 뭐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솔리투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로움에 대비하는 첫 번째는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솔리투드 훈련을 하면 돈이 반밖에 안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노년 노후 은퇴 후에 외로움에 대한 대비를 뭘로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배우러 다녀요. 또 봉사활동을 해요. 친구가 있어야 돼요. 또 여행도 다녀요. 뭐 종교활동을 해요. 이런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서 보면요. 외롭지 않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요.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그래서 저는 외로움에 대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돈인데 이 돈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one of them이 아니다.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돈은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영국에서 말입니다. 2018년 1월에 외로움 전담 장관을 임명했다 하는 기사가 대대적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영국의 인구가 6,700만 명인데 그중에 외로움을 겪는 사람이 한 900만 명 정도 된답니다. 한 13.5%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최근 자료에 의하면 외로움을 겪는 사람이 21%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영국보다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로움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제가 외로움에 대비하는 첫 번째 기제, 한국에서 하면 안 되는 얘기 중 하나, 돈을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교육을 받았나요? 우리가 학교에서 굉장히 모든 것을 다 배웠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학교에서 돈에 대해서 충분히 배우지 못했습니다. 금융교육은 돈교육이고 돈교육은 돈에 대한 습관과 태도를 익히는 거죠. 그냥 우리가 잘 벌고 잘 쓰고 남는 돈을 잘 저축 투자해야 된다. 말로 이렇게 마무리해가지고 그것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도와 습관으로 익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좋은 태도와 습관은 어떨까요? 훈련과 시간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이게. 나머지 부분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돈 관리에 대해서 충분한 훈련과 시간을
훈련 시간이나 이런 것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기준값을 좀 정해야 됩니다. 난 이렇게 하겠다라는 미리 정해진 어떤 값, 설계된 어떤 도면, 그런 것을 따라서 하면 참 좋겠죠. 그래서 제가 근로자들이 하는 그 방법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이제 연금저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챕터에서는 제가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것, 그것이 돈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챕터에서는 우리 사는 세상의 리스크와 삼천연금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당연히 우리가 오래 사는 리스크가 있는 거고, 그 리스크에 따라서 많은 돈이 필요해진 것, 근데 그 돈을 관리하기에 금리가 너무 내려가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원인이 된 거죠. 그래서 기업 근로자는 그런 것들을 삼천연금으로 관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래 사는 것만큼 돈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겠지만, 돈은요, 목돈은 보다는 연금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보다는 연금을 준비한다. 그래서 목돈은 뭔가 하면요, 목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 분들한테 목돈은 누구 돈이에요? 그러면요, 보는 놈이 임자예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목돈은 자식 돈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장에 이런 것을 따라 해보라고 합니다. 목돈은 내 돈이 아니다, 목돈은 내 돈이 아니다, 목돈은 내 돈이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따라서 해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연금이 실제적으로 효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된 직장에서 나와가지고 자리를 옮겼더니 월급을 적게 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것은 월급이 아니고 그 소득은 연금이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있고요. 전략도 연금이겠죠. 아까 말씀드린 솔리투드 훈련도요, 요걸 좀 해놓으면 돈이 반밖에 안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그것도 연금일 겁니다. 그 다음에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도 필수겠죠. 또 건강관리를 잘해야, 그러면 또 돈이 적게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자산관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전부 다 이제 연금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금리가 너무 내려갔죠. 그래서 금리가 10%만 넘으면 우리가 뭐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요. 그때는 이제 저축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금리가 급격히 내려가니까 우리는 지금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지키는 시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키는 시대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입니다. 위험은 대단히 높고 돈 벌 가능성은 대단히 낮은 것이죠. 이럴 때는 우리가 돈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 근로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삼천연금 관리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2019년에 발표된 노후 보장 패널 조사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부부가 노후에 한 달에 233만 원 정도는 있어야 적정하다. 물론 뭐 최소로는 176만 원이고요. 그보다 더 많은 돈이 이렇게 소요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243만 원을 30년 동안 금리 2%로 이렇게 뺐으려면 말입니다. 목돈으로 얼마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6억 5,700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금리가 1%로 내려가면 무려 7억 5,500 정도가 필요한 것이죠. 너무나도 큰 돈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가 하면 국민연금이 있죠. 국민연금을 만약에 20년 이상 이렇게 넣게 되면, 20년에서 한 40년 정도 넣게 되면 한 90만 원에서 한 140만 원 정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92만 원 정도 이렇게 수령한다고 볼 때 추가 우리가 이제 필요한 돈은 151만 원으로 줄었죠. 그러면 이게 2%로 계산하면 4억 800, 1%로 계산하면 4억 6,900이 됩니다. 이 돈을 뭘로 마련할까요? 그게 지금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금융자산, 부동산 등으로 마련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100살 이상 삽니다. 여러분들이 연금 등등의 자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을 100에서부터 거꾸로 이렇게 한번 채워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00살 이상까지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국민연금은 죽을 때까지 나오는 거니까요. 그 위에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등등을 이렇게 쌓아볼 수 있을 겁니다. 쭉 쌓다 보면 앞에서 쌓지 못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근로자들한테, 근로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지만 앞에 이 쌓지 못하는 부분은 일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장년 일자리가 그만큼 중요한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삼청연금 관리는 우리가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1층이 국민연금이고 2층이 퇴직연금, 3층이 연금저축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할 거고, 그래서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들은 이 두 개를 합친 것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00세 시대가 됐습니다. 그럼 노후 설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종합자산관리 해야 되겠네. 그럼 근로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종합자산관리 근로자는 삼청연금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삼청연금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이죠. 그래서 노후 대비 금융의 기본값 첫 번째는 삼청연금 자산관리를 하자라고 정해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평생 급여 통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는 급여를 받죠. 이 급여로 우리가 월급이라는 방식으로 받고 통장이나 카드로 보유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세를 내는 거죠. 그러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연금이 있는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말씀드린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주택연금 등등이 될 겁니다. 이것은 각 자산별로 보유를 하고 나중에 연금소득세를 내면 되죠. 그래서 기본값 두 번째는 반드시 은퇴 후에 삼청연금으로 월급 받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본값으로 한번 정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건가 하면 비즈니스 학습법하고 우리가 이 은퇴 자산 관리에 대해서 조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육이나 공부에 있어서 다양한 어떤 방법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교육과 강의를 하죠. 그리고 세미나, 심포지움, 포럼 등등을 참여를 합니다. 우린 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실제에서 보면요, 케이스 스타디를 하고 롤플레잉을 하고 비즈니스 게임을 해가지고 현장의 프로젝터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잘 안 하죠, 우리가. 자산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책자라든지 이게 온라인 등등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또 물론 세미나도 참석하시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교육이 끝나면,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실제로 사례 연구를 하고 제안서를 받아보고 그 제안서에 따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 입금을 하고 운용을 하고 연금 수령의 방식으로 이것을 정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삼청연금 자산관리를 입금, 운용, 수령의 방법으로 실천하겠다. 이것을 정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청연금 자산관리를 나는 반드시 하겠다 하는 것을 두 번째 챕터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챕터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국민연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나 조금 더 진도를 나가보면요, 이것도 기본값을 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국민연금은요, 2020년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하한급여가 32만원, 상한급여가 503만원인데 최고로 월급을 아무리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503만원을 기준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5%씩 내는데 언제까지 내나요? 60살까지 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60살까지 우리가 보험료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말 쉽지 않은 거죠. 주된 직장에서 60살까지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60살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겠다 하는 기본값을 여러분들이 정하고 그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회사에 다닐 때는 사업장에서 해주죠. 근데 내가 만약에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고 소득이 있으면 지역가입자 가입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소득이 없습니다. 그러면 임의로 가입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국민연금을 가입한 경험이 있고 연장을 하고 싶으면 임의 계속 가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 혹시 국민연금을 받은 10년 미만이어서 받은 게 있으면 반납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99년 4월 1일 이후에 경력 단절된 기간이 있으면 추납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국민연금을 낸 기간을 늘려야 되겠죠. 최소한 60살까지 넣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나이가 있습니다. 그 나이가 보면 여기 53년에서 56년은 61세, 그 다음에 69년생은 65세부터 이렇게 그 나이별로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국민연금이 나오는 나이까지, 그때까지는 소득이 있어야 되겠다.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만약에 소득이 없으면 이제 그것을 크레바스라 그러죠.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연구해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근본적으로는
내가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까지는 일한다. 이것을 기본값으로 한번 정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는요. 국민연금공단에서 1년에 한 번씩 가입내역 안내서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언제 오던가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언제 오는지 잘 모릅니다. 오긴 오는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보통 내가 생일이 있는 달에 주로 옵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그동안에 얼마를 냈고 또 몇 개월을 냈는지 이런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60살까지 이런 상태로 계속 넣게 되면 한 달에 얼마를 받을 건지 그런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내용을 보시고 반드시 그것을 확인해 보셔야 되고 거기에 따른 어떤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경과 상황을 봐가면서 국민연금도 체크하신다. 그렇게 해서 나의 노후 대비와 관련된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를 매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과 관련된 기본값 네 번째는요. 국민연금은 근본적으로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 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69년생 이후부터는 65살부터 노령연금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65살부터 받는 노령연금이 만약에 100만 원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이 100만 원을 만약에 다른 게 없어서 60살로 5년을 땡겨 받겠다, 먼저 받겠다라고 하면 이게 조기연금이 되는 거죠. 조기연금을 받으면 1년에 6%씩 감액이 됩니다. 5년을 일찍 받으면 30%가 감액이 되겠죠. 그래서 월 70만 원을 수령하게 되고요. 만약에 내가 이것을 여유가 있어서 또는 일을 하고 있어서 연기연금을 하게 되면 5년을 연기한다. 그러면 7.2%씩 정액이 되겠죠. 그러면 5년 동안 무려 36%가 정액이 됩니다. 그러면 100만 원이 아니고 136만 원이 되겠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방법으로 엑셀로 이렇게 만들어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조기연금을 받는 것과 정상적으로 받는 것을 확인해 보면 76세까지만 살아남아도 이익이 되는 거고요. 정상적으로 받는 것과 연기연금을 받는 것을 비교해 보면 83세까지 살아있으면 그때부터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평균 수명까지만 살아남아도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연기노령연금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오래 살 수 있도록 건강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기연금 노령 받는 것을 연금을 받는 것을 국민연금 기본값 네 번째로 이렇게 설정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족연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20년 이상 부부가 같이 살았으면 만약에 남편이 국민연금에 들어가 있다가 사망하신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받게 되죠. 유족연금은 보통의 경우에 60% 정도가 나옵니다. 100만 원을 받는다면 유족연금으로 6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겠죠. 근데 만일 두 분이 다 국민연금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받을 나이가 되면요. 두 분이 다 국민연금을 받겠죠. 그런데 한 분이 돌아가시면 예를 들어서 남편이 돌아가셨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유족연금 전액을 받으실래요? 아니면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30%를 받으실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계산을 해보면 유족연금은 6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아내가 50만 원 수령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합친 것을 계산해 보면 68만 원이 되죠. 그러면은 두 번째 것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후 파산의 원인 중에 부부가 헤어지는 것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는 이렇게 조기 사망하는 경우를 많이 얘기합니다. 부부가 같이 살면서 이 국민연금을 같이 받거나 또 국민연금을 가지면 같이 사는 데는 조금 부족할지 모르지만 살 수는 있어도 만약에 부득불 이렇게 돌아가시거나 또는 뭐 이렇게 헤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많이 줄어들죠. 그것을 혼자 살기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기본값 다섯 번째는 부부가 함께 오래 산다. 이것을 기준값으로 한번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노령연금 받을 시기에 이 소득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흔히 이 소득 때문에 여러분들이 국민연금이 많이 감액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소득에 감액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근로소득공제를 합니다. 여기 누진공제액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빼주고 12를 나눠줍니다. 그렇게 해야지 월 단위 계산값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월값이 나오면 거기에서 다시 A값을 빼줍니다. A값은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월액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243만 원 정도가 되죠. 이것을 빼면 예를 들어서 제가 오른쪽에 표를 만들어 놨는데 5천만 원 기준으로 하면 1번과 2번을 빼고 나면 70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이것은요 1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따져보면 5%로 하면 5, 7이 35, 3만 5천 원 정도 감액되는 겁니다. 5천만 원 연봉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소득이 있을 때 감액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최고 감액되는 노령연금은 노령연금의 2분의 1이고요. 또 5년 동안만 감액됩니다. 이후에는 정상 수령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6번째 기준값은 적극적으로 일하자. 이것을 한번 정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과 관련된 마지막은 혹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전화 한번 해보셨나요? 여기 전화해 보시면요 너무너무 친절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챕터 3에서는 국민연금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반드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챙기는 방법으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챕터 4에서는 그 이청 퇴직연금에 대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청 퇴직연금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근로자들이 이것만큼은 반드시 챙겨야 되는 부분이죠. 저는 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퇴직연금은 모르면 불안하고요. 알고 나면 편안합니다. 실천하면 어떨까요? 굉장히 편안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방법으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300만 원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하고 임금 인상률이 3%다. 그러면요. 33년 동안 퇴직금을 다 모으면 얼마나 되느냐? 하면 2억 5,4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3% 이율로 30년 동안 연금을 받는다고 하면 107만 원 정도가 되죠. 임금 인상률이 5% 정도 되면요. 33년이 4억 7천이 되고 그것은 연금으로 풀면 거의 2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33년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로자들이 직장생활을 33년 그렇게 주구장창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공무원들은 연금을 많이 받아도 좋겠다. 근데 그 공무원들 말입니다. 연금을 기본 33년을 불입합니다. 내가 9%를 하고요. 또 정부가 또 9%를 내주죠. 이 두 개를 합쳐서 33년. 개정법에서는 36년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근로자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근로자 여러분, 퇴직금이라고 하는 것을요, 가능하면 사용하지 마시고요. 공무원들처럼 33년 우리도 한번 주구장창 한번 모아봅시다. 그러면 나중에 그게 노후자금이 될 수 있을 거니까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33년을 얘기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이해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퇴직급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나 그간에는 보통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전별금으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공로보상설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내가 퇴사하고 난 다음에 전직 활동하는 기간에 생활비로 쓰라고 주는 돈이다. 자금이다. 그래서 이거 생활보장설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임금에서 조금 떼어놨다가 적립해 두었다가 주는 돈, 그걸 임금 후불설이라 그럽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요. 그러니까 내가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으면 쓰는 것이지. 이런 어떤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은가 하면 퇴직금은 노후 생활 자금이다. 그러니까 쓰지 말고 모아놨다가 나중에 노년 노후 은퇴 후에 쓰는 자금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게요.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회사가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회사가 만약에 DB만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자는 DB겠죠. DC만 도입하면요. 근로자는 DC입니다. 기업형 IRP라 그래가지고 10인 미만 9명까지 있는 회사는 기업형 IRP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근로자는 기업형 IRP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DB와 DC를 다 도입하면요. 근로자는 그 중에 나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합니다. DB, DC 혼합형을 도입하면 그 중에 나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회사는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나요? 도입했으면 두 번째, 어떤 제도를 도입했나요? 이 유형 중에 어떤 것을 도입했나요?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 근로자가 하고 있는 제도는 무엇인가요?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나의 제도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흔히 DB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는 확정급여형인데요. 영어로는 Defined Benefit Plan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베니핏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가 하면 이익이란 뜻도 있지만 급여, 어떤 급여? 퇴직급여. 퇴직급여가 define, 확정되어 있답니다. 어떻게 확정되어 있는가 하면요. 근속연수 곱하기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31분. 우리가 흔히 퇴직 직전 3개월의 급여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은 여기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요런 계산 방식으로 나의 베니핏, 퇴직급여가 define, 확정되어 있는 것이 확정급여인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근로자가 만 3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했는데 마지막 3개월의 평균임금이 얼마인가 하면 363만 원이다. 그러면 곱하기 3 해가지고 1089만 원이 퇴직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할 일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가 이 DB 자금의 운용 책임을 지고 운용을 한다고 하는 것은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해서 대박이 나도 회사 거, 손실이 나도 회사가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DB 제도는 기업의 책임으로 운영되고 근로자는 자기의 퇴직금이 이렇게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DC는 어떤 건가 하면 Defined Contribution Plan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DC가 있네요. 그래서 확정기여형이라고 읽습니다. Contribution은 뭔가 하면 헌신이라는 뜻도 있지만 기여하다는 뜻도 있죠. 기여는 어떤 것을 기여하는데 퇴직금을 기여한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여하는가를 보면 요거는 계산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매년 이것을 계산해 가지고 퇴직금을 근로자의 각자의 DC 계좌에 컨트리뷰션 기여 넣어줍니다. 넣어주면 DC는 DB하고 다르게 근로자가 퇴직금을 직접 운용합니다. 그래서 잘 관리해 가지고 크게 이익이 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근로자가 첫 해에 연봉의 12분의 1이 300만 원이다. 그러면 DC를 하고 있는 근로자는 회사가 그 300만 원을 한꺼번에 넣어줄 수도 있고 분기마다 넣어줄 수도 나누어서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넣어주면 내가 DC를 했더니 회사가 300만 원을 넣어줬네. 그러면 근로자가 직접 이것을 관리를 합니다. 2년 차에 330만 원이면 다시 또 들어오겠죠. 그래서 근로자가 관리하고 3년 차에 363만 원이면 다시 근로자가 이것도 관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 되면 원금에다가 수익 낸 부분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날에 들어와서 똑같은 급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받는 급여는 다를 수 있는 겁니다. 퇴직급여는. 그래서 DB와 DC가 명확히 다른데 DB가 유리한 근로자도 있고 DC가 유리한 근로자도 분명히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제도가 어떤 건지는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혼합형은 DB와 DC를 섞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회사에서 혼합형이 있으면 혼합형을 선택한 근로자는 똑같은 비율로 DB와 DC를 5대5 또는 6대4, 7대3으로 이렇게 하나로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강조해야 될 것은 여기 개인 퇴직연금 IRP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퇴직금을 계속 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IRP는 어떤 건가 하면 인디비주얼, 근로자 개인이 리타이어먼트, 퇴직할 때마다 여기에 제가 하는 말이 하나 생략되어 있습니다. 퇴직할 때마다 쓰시지 마시고 어떻게? 자기의 펜션 계좌에다가 계속 모으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모을까요? A사에 갔더니 아직 제도 도입이 안 됐습니다. 그럼 퇴직금 제도를 했는 거고 B사에 가서 DB 제도, C사에서 DC 제도를 하면요. 퇴사할 때마다 이것을 쓰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펜션 계좌에 전부 모으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퇴사를 하면요. 담당자가 물을 겁니다. 개인 IRP 계좌 있어요? 없는데요? 그렇게 되면요. IRP 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오세요 합니다. 그럼 만들어 가지고 오면요. 거기에 급여 신청을 하고 입금을 해주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 남는 게 있죠.
찾아 쓰실래요? 안 찾아 쓰실래요? 그래서 나는 계속 관리를 하지 않고 찾아 쓰겠다고 하면 일시금으로 출금이 가능한 것이고, 제가 그동안에 계속 강조했으니까 나는 이것을 계속 모을 거야 하면 나중에 계속 모아가지고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 수령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말입니다. 이제 두 번째 회사에서 이렇게 퇴사를 하게 되면 IRP 계좌 있어요? 전에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넣어줍니다. 또 똑같은 방식으로 되는 거고, 세 번째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모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퇴사한다고 하면 IRP 계좌 있느냐고 이렇게 물으면 없어요. 그러면 IRP 계좌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한데 IRP 계좌가 뭔가요? 이렇게 그 담당자한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담당자는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될 겁니다. 어떻게? 퇴직금은요 쓰시는 게 아니고요, IRP로 계속 모아가지고 나중에 노년 후 은퇴 후에 월급 받는 계좌로, 연금 받는 계좌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IRP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나의 노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거니까 IRP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 운용과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드릴 텐데, DB는 회사가 운영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은 DCIRP는 여러분들이 운용하는 거죠. 그래서 원금 보장형은 100% 운영이 가능하고요, 위험자산도 70%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대체적으로 펀드형으로 많이 하시는데, 지금은 뭐 리처라든지 타겟 데이터 펀드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위험자산을 운용하는 방법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하는 것은 위험자산 편입 비중이 좀 높아도 거기에 따라서 수익률 관리가 원활하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안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퇴직연금 사업자라고 하는 금융회사가 이 금융상품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DCIRP 같은 경우는 원금 보장형뿐만 아니라 국내의 펀드형, 해외의 어떤 펀드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리처나 또는 타겟 데이터 펀드 같은 것도 제공하니까요, 거기서 제공하는 것을 보고 내가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죠. 자산 배분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전 세계 어디 나라든지 사실상 투자가 전부 가능하죠. 지금 어디에 투자하면 가장 좋을까요? 어디가 바닥이고 어디가 상투일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부담금을 만약에 도입하는 시기로 본다면 미래분, 지금부터 들어오는 돈은 어디에 투자할 건지, 아니고 과거분이 있으면 과거분은 어디에 투자할 건지를 여러분들이 금융상품으로 이렇게 정의하시는 거고, 이것도 이렇게 하신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면 수익이 났으면 그걸 또 바꿀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포트폴리오 변경, 자산 재배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어떤 건가 하면 이런 것들 때문에 건태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년 한 번씩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교육 방법이 뭔가 하면 우편, 이메일,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보니까 요 세 가지 방법으로만 전부 하거든요. 그래서 대면은 거의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면을 해야 이게 효과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퇴직연금 제도가 잘 되려면 두 가지가 되어야 된다. 하나는 교육이고요, 하나는 운용이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근데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이 두 가지가 조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육 방법을 회사 내에서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이 제도 일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지금부터 퇴직금을 주구장창 오래도록 모으셨나요? 모을 준비를 하셨나요? 그렇게 할 자세는 되어 있나요? 이렇게 물은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래도록 모았습니다. 드디어 퇴사를 합니다. 퇴사를 하면요,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랬죠. 물론 IRP에 돈이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보면 한 10년 근무했다. 그러면 퇴직금이 한 5천만 원 되면요,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은 한 3.21% 정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20년 근무하고 한 1억 정도 된다면 한 2.95%, 또 뭐 30년 근무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근로자들이 10년 또는 30년 동안 근무하고 퇴직금이 한 5천만 원에서 한 3억 정도 된다면 내야 되는 세금은 한 3% 정도에서 한 5% 이상 이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크게 보면 뭐 한 2%에서 한 6% 정도가 일시금으로 내야 되는 세금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계속 강조했으니까 퇴직금을 뭘로 받을까요? 예, 연금으로 받으셔야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연금으로 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55살이 넘어야 되고 5년 이상 납입했는 게 돼야 되고 연금 수령 한도라고 하는 것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연금 수령 한도가 어떤 건지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만약에 퇴직금이 1억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언제부터 받을 수 있어요? 55살부터. 물론 이제 특정 때 정하면 됩니다. 60이 되든 65살이 되든 내가 정하는 거죠. 근데 나는 어떻게 정했는가 하면 이 1억을 한 10년간에 걸쳐서 받을 건데 매년 최대로 빼쓰고 싶습니다. 최대로 연금으로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한도를 정해놨습니다. 그 한도가 뭔가 하면 이 1억을 11-1, 1년 차로 나눠준 다음에 120%를 적용해가지고 첫 해는 1200만 원을 연금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8800만 원이 남았네요. 그래서 2년 차로 이렇게 계산해주고 120%라면 1170만 원을 최대로 연금으로 받을 수 있죠.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 받으면 이런 방법으로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해도 되겠죠. 나는 10년간 매년 1000만 원씩 연금으로 받을 거야. 아니야, 나는 20년에 걸쳐서 매년 500만 원씩 연금으로 받을 거야. 그것은 내가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이제 연금화하는 겁니다. 퇴직금을. 그럼 여러분들 이제 질문하셔야 됩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예, 이런 거죠. 일시금으로 받을 때 아까 세금을 받는데 연금으로 받으면 뭐가 좋아 하는 거죠. 그게 세금과 관련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먼저 그 연금이 IRP 계좌로 들어올 때의 퇴직소득세, 아까 제가 보여드린 100%를 계산하는데 거기에서 세금을 30% 빼준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1억이다. 그러면 세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한 3% 낸다고 보면 3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30% 감면하면 210만 원을 내는 거죠. 그럼 매년 만약에 1000만 원씩 찾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 210만 원. 매년 21만 원씩 세금을 내고 내가 찾아가는 거죠. 그 전체적으로는 90만 원 정도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크냐 작으냐 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정부에서도 이 세금을 감면해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 좀 보시고 요번에 또 나온 게 있습니다. 2020년 올해부터 이게 적용이 되는데요. 10년 초과되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40%의 세금을 감면해 준답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30%의 감면이 혹시 적을지 모르나 이것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므로 이 세금 감면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노력이 가미될 거니까 반드시 연금으로 찾아서십시오 하는 당부를 제가 늘 드리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2층인 건데요. 그 2층 관리를 여러분들이 하셔서 반드시 연금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5번째 챕터에서는 3층연금인 연금저축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연금저축이 여러분들이 근로자들이 하는 연말정산할 때 이렇게 하죠. 근로소득이 있고 거기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하고 난 다음에 인적공제라든지 여러 가지 공제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과세표준이 나오고 과세표준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비율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야 되는 세금이 나옵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에 줄일 수 있는 방법, 그게 이제 연금저축인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연금저축은 우리가 전체 종합해가지고 얼마까지 넣을 수 있는가 하면 7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이 700만 원을 넣는 방법은 이 연금저축에다가 400만 원을 넣는 게 있고요. 또 DC 계좌와 또 IRP 계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돈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 개에 합쳐서 700만 원까지 연금저축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총급여 1억 2천 초과되시는 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그리고 종합소득이 1억이 넘는 경우에는 연금저축으로 300만 원만 할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700만 원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근로자가 400만 원을 여기에 넣었다면 나머지 300만 원은 DC 또는 IRP에 넣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뭐 IRP에 전부 700을 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추가로 돈을 넣어서 전체적으로는 1800만 원까지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700만 원인 겁니다.
만약에 700만 원을 넣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얼마를 16.5%인 115만 5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는 거고요. 총급여가 5,500만 원 초과되시는 분들은 13.2%인 92만 4천 원의 세액을 돌려받는 겁니다. 이 세액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저는 700만 원을 다 넣으라는 뜻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세금을 내는 것이 있다, 또는 이것을 관리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이것을 100만 원이 되든 그것이 얼마가 되든 한번 넣어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이 세액 공제를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근로자들이 노후 대책을 이렇게 탄탄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올해부터 2020년부터 3년 동안 세액공제 연금저축을 50세 이상이신 분들한테는 900만 원까지 할 수 있도록 열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액공제 연금저축, 여기 연금저축 계좌에는 600만 원까지 들어갈 수 있고요. 나머지를 합쳐서 900만 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드렸습니다. 이건 노후가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드린 거겠죠. 그래서 900만 원까지 다 넣으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500만 원을 기준으로 이하면 16.5%, 무려 148만 5천 원을 돌려받는 것이고, 또 5,500만 원 초과되신 분들은 13.2%인 118만 8천 원을 돌려받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보셔서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금저축, 앞에서 제가 이 보여드린 부분, 이 연금저축과 관련된 부분의 투자 방법은 조금씩 다르죠. 신탁이 있고 보험이 있고 펀드가 있습니다. 지금 신탁은 뭐 2018년 이후에 판매되지 않는 거지만, 보험은 이 공시율이 있는 거고, 펀드는 실적 배당형이고요. 언제든지 이게 전환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살펴서 여러분들이 운영 방법도 아셔야 됩니다. 아까 IRP와 DC는 제가 운영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그래서 세액공제 연금저축도 연간 한 400만 원을 넣는다고 가정했을 때 10년, 20년, 30년 있을 거고요. 수익률 3%로 하면 이 정도 금액이 됩니다. 이것을 연금화한다면 30년 하면 무려 2억을 모을 수 있고 82만 원 정도의 연금화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거죠.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강의할 때, 여러분 노후에 뒷주머니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노후 자금을, 뒷주머니를 뭘로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물으면 방법이 별로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다 알게 되니까요. 그래서 돈과 관련된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연금저축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연금저축으로 노후 자금 중에 뭐 뒷주머니가 된다고 표현하는 것은 어떨지 모르나, 반드시 이것을 준비해 가지고 갖고 있으면, 내가 직장생활 할 때 30만 원, 50만 원에 비해서 은퇴 후에 30만 원, 50만 원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조금 다른 말씀을 조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생각한데, 정부와 회사가 나의 노후를 금전적으로 알아서 해주겠지,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다만 정부와 회사는요, 판은 깔아줍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에 대한 판이죠. 이 판 관리를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직접 챙겨야 되는 것은 개인의 몫으로 된 지가 오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혹시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연금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하시나요? 그래서 저는 해보니까요, 친구들하고 20분, 30분이 가기 전에 연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 친구들 사이에서도 내가 좀 이렇게 의견을 주는 사람, 또는 그 듣고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위치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 챕터 6번째는 지금까지 했는 것을 가지고 제가 삼청연금 자산관리에 대한 솔루션, 해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로자 여러분들의 삼청연금에 대한 솔루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연금을 포함해 가지고 이 퇴직연금이라든지 연금저축, 또 기타
어떤 적립금, 자산 등을 가지고 내가 연금화할 수 있는 상품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3%로 내가 만약에 1억 원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면 10년은 96만 5천 원이 되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금액을 또 1억 5천이면 15년이면 103만 5천 원 이런 식으로 연금화할 수 있는 금액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늘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2%면 조금 달라지겠죠. 그래서 먼저 내가 갖고 있는 연금화할 수 있는 자산, 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저는 987 연금 전략을 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을 종합해 보면 국민연금은 제가 9%가 들어간다 그랬죠. 그 중에 4.5%는 내가 내고 또 회사가 4.5%를 내줍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9%를 내시는 거고, 퇴직금은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이 들어가죠. 그게 12분의 1은 8.33%입니다. 요것을 끝까지 관리해 보시는 거고, 세액공제 연금저축하는 것은 아까 700만 원 제가 말씀드렸는데 올해부터 3년간은 50세 이상은 900만 원까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이것이 9, 8, 7 또는 9, 그래서 987 연금 전략을 여러분들이 꼭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금액으로 계산해 보면요, 한 월급의 13% 정도 됩니다. 그래서 13% 연금 전략이라고 달리 좀 제가 표현을 하는데, 계산을 보면요, 국민연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올해 7월 달부터 내년 6월 달까지 최고 금액이 503만 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을 받거나 급여를 800을 받아도 503만 원에 4.5% 22만 6,350원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회사가 또 최고 금액을 같이 내주는 거고, 물론 이제 그 밑에는 4.5%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내는 4.5%, 또 회사가 내는 4.5%가 있는 거고, 퇴직금은요, 퇴직연금은 회사가 부담하는 거죠. 그게 8.33%가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세액공제 연금저축은 아까 제가 700만 원까지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700만 원 한도를 이렇게 가지고 내가 월 급여만큼을 세액공제 연금저축에 넣는다고 보면 월 부담해야 되는 금액은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노란색 부분 있죠. 이 노란색 부분을 합치면 이 부분이 되는데요. 이게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여기 13%, 적게는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3% 정도는 나의 노후자금이다. 그게 뭘까요? 국민연금과 세액공제 연금저축이죠. 이 두 개로 여러분들이 마련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회사가 또 13% 준비하죠. 회사가 또 국민연금으로 13%를 내주고, 그 다음에요, 퇴직금으로 또 이게 8% 정도 되니까 이 두 개를 합치면 이것도 한 1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13% 준비하고 회사가 13% 준비한 26%가 나의 노후자금, 노후에 월급 받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13% 연금 전략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어떤 근로자가 말입니다, 퇴직금으로 1억 2천을 모으고 세액공제 연금저축으로 1억 2천을 모으고 추가 자금으로 1억 2천을 모았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가 하면, 나는 이 돈을 60살부터 매달 100만 원씩 연금으로 받을 거야,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요, 처음에 10년간은 여기 추가로 들어간 이것을 내줍니다. 이것은 세금이 없습니다. 원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이 70살이 되었네요. 그러면 그때부터 10년간은 퇴직금을 내줄 겁니다. 퇴직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1억 2천에 대한 일시금으로 내야 되는 세금 계산을 한 다음에 10년간 받을 거면은 30%를 세액을 감면해 준다 그랬죠. 세금을. 그렇게 해서 10년간 받습니다. 근데 이제 80살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연금저축을 받습니다. 왜 연금저축을 제일 마지막에 받는가 하면요, 연금저축 아까 제가 5,500만 원의 연봉을 기준으로 해서 16.5%나 13.2%의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했는데, 연금저축을 연금으로 받을 때도 세금을 냅니다. 어떻게 내는가 하면 55살에서 69살은 5.5%, 70에서 79살은 4.4%, 80살 이상은 3.3%의 세금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금을 적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연금저축을 내줍니다. 그럼 90살이 됐네요. 그럼 남아있는 돈이 있죠. 어떤 걸까요? 수익 부분이죠. 이 수익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런 방법으로 세금을 내고 받는 것이니까요. 연금을 받는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을 보시면 되고요. 이 화면은 앞부분에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관리하셔서 여러분들의 노후 자금, 부부 기준으로 얼마나 필요한지를 계산해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국민연금으로 얼마를 준비했고 퇴직연금, 연금저축으로 얼마를 준비했는지를 확인하시고 아까 저게 말씀드렸듯이 100살을 기준으로 해서 거꾸로 채울 때 내가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얼마인지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내가 일해야 되는 기간과 만약에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사이에 크레바스가 있다면 그 크레바스를 어떻게 넘어갈 건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청연금 자산관리의 해법, 솔루션을 보면 먼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연금 자산을 먼저 파악하셔야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까지 제가 가능하면 일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연기노령연금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기준값을 정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삼청연금 자산관리는 987 또는 989 연금 전략 또는 13%로 준비하시는 방법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것을 제안 드렸습니다. 꼭 챙겨보시고 그리고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은요 궁극적으로 10년, 20년, 30년 입금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적립해가지고 운용해야 되고 운용했으면 최소한 20, 3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연금 수령 방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추가입금, 퇴직금, 그 다음에 연금저축의 방법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연금도 있는 것이니까요.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면 될 수 있죠. 그러면 이것을 보면 부부 중에 연소자 기준으로 60세가 연소자가 60세인 경우에는 종신으로 정액으로 되는 경우에는 만약에 주택가격이 5억이다. 그럼 103만 원씩 죽을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연소자가 또는 마지막에 돌아가시는 분이 다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액형으로 확정 기간을 하면 또 한 20년 동안 받겠다 하면 5억의 경우는 124만 7천 원이 되는 거니까 주택연금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연금 포털에 들어가셔서 내 연금 조회를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입력을 하시고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이렇게 연금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를 한번 다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경청을 해 주셨는데 마지막입니다. 자, 100세 시대입니다. 삼청연금으로 노후에 월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후에 100살 이상까지 우리는 살 거기 때문에 반드시 외로움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인생 자체가 외롭지만 나이가 들면 더 외롭죠. 더 나이가 들면 서럽습니다. 서러워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서러움을 대비하는 방법은 뭘까요? 네, 저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돈 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나 반드시 돈은 있어야 된다. 돈은 one of them이 아니다.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삼청연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이것을 관리하고 난 다음에 나이가 60살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 자산 중에 어떤 것이 제일 큰 자산이 될까요? 그럼 근로자 입장에서는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이 1등은 아닐지 모르나 1등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반드시 2등, 3등은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근로자는 노후와 관련돼서 삼청연금을 반드시 준비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